어, 반갑습니다. 네, 오늘 3강 인지행동 이론을 해볼까 해요. 음, 날이 좀 꾸물꾸물해서 잘 보려 화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날씨가 좀 그렇게 막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계속 한 몇 달 만에 한두 달 만에 목을 자꾸 많이 쓰다 보니까 자꾸 좀 목이 좀 잠기네요. 거기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은 하고, 또 막 이야기하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지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그 톤을, 어,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조정하지 못해가지고, 목도 잠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조금, 미안한 마음이 좀 들어요. 제 목을. 근데 뭐 어떡하겠어. 이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실수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좀 최대한 똑바르게 얘기할 테니까 좀 이해해주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인지행동이고요. 사실상 인지행동 이론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실천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어떤 광고, 경영학 이런 마케팅에서도 인지행동 이론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쓰고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그냥 제 생각에서는 심리학의 태반이 인지행동 이론에 기초를 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뭐라고 할까 심리학에서의 어떤 슈퍼스타죠. 인지행동 계열 이론들이 그러니까 어, 저는 그렇게 이렇게 봐요. 심리학을 이렇게 쭉 책을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 심리학은 인지행동 이론과 인지행동 이론의 다음 안티 뭐 이런 것 정도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심리 계열에서의 어떤 인지행동 이론은 너무너무나 많고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이론들이 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특히 이제 20세기의 어떤 심리 이론은 거의 뭐 인지행동 이론이 다 휩쓸다시피 했기 때문에 어, 특히 이제 뭐 아동 발달이라든지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행동, 소비, 심리 뭐 이런 것들 대부분 인지행동 이론에서 영향을 받아온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실생활에서의 유용함 같은 것들은 타 이론이 가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론이 뭐 다른 이론보다 더 우월하다, 낫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힘들지만 최소한 제 관점에서는 이 이론이 타 이론보다 훨씬 유용하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좀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목이 아파서 물 좀 갖고 올게. 랄랄랄랄라. 누가 그렇게 뭐 묻는 친구도 있더라고. 헤드셋을 왜 꼭 쓰면서 하시냐, 마이크 없냐라고 하는데, 마이크 있어요. 여기 캠에 달린 마이크도 있고, 뭐, 하는데, 있긴 한데, 어, 귀찮아서요. 차라리 뚜껑처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말하는 게 훨씬 편해서 그래요. 손에 뭐 들거나, 여기 마이크 안 나올까봐 이렇게 막 갖다 대고 하는 것보다, 그냥 뭐 하나만 뒤집어 쓰면 다 되니까, 이렇게 편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자, 인지행동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인지행동 오늘 이야기할 건 행동, 인지, 뭐 사회학습, 뭐 요런 이야기를 주로 할 거고, 여기 보는 것처럼 60년대 중반 이후 뭐 사회복지 실천에 대두되었고 뭐 등등등등등 했지만 이거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전 영역이라고 저는 봐요.
심리사회, 뭐 정치, 이래까지 경영은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한 영역에서 이 인지행동 이론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행동주의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인지행동 이론을 좀 간략하게 우리가 좀 본다면, 음, 랄랄라.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봅시다. 여기가 인지라고 있고 여기가 행동이라고 좀 봅시다. 인지와 행동. 우리가 cognitive, behavior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CBT라고 말을 합니다. cognitive behavior, 뭐 theory, technique, 뭐 이렇게 CBT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 인지와 행동 이론은 각각 다릅니다. 조금. 인지 이론과 행동 이론은 다른데 어느 시점에서 인지와 행동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보는 시선이 되게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색깔이 좀 이상한가? 이걸로 할까? 좀 잘 나오나? 아니야. 이게 좀 낫겠다. 행동주의 비헤비어 애들은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지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봤고요. 인지 애들은 인간의 인지 변화를 통해서 행동도 변화된다고 좀 봐요. 크게 본다면. 그럼 이 틀에서 두 개를 놔둬보면 사실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쳐진 거예요. 네,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근데 시작은 다르다고. 이 둘이 갖고 있는 시작점은 좀 달라요. 근데 얼추 보면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합쳐진 거죠. 좀 사실 이렇게 비슷한 관점이 있는 게 사회복지가 좀 그래요. 사회복지가 원래 미국식 소셜 웍에서 사실 미국식 영미식이죠. 영미식 소셜 웍과 유럽식 어떤 사회 웰페어 같은 거시적이죠. 이게 거시고 이게 미신데 하다 보니까 두 개 비슷해지고 만나가지고 오늘날의 소셜 웍, 소셜 웰페어가 이렇게 완성되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좀 다르지만 이 두 개가 그 지향점이 비슷해서 합쳐지는 경우가 학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행동주의가 좀 대표적으로 그렇고, 사회복지도 좀 그렇고, 또 뭐 좀 이런 게 있나? 제가 다른 학문의 역사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보통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행동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흔히 이제 학습 이론이라고도 하기는 해요. 학습 이론이라고 좀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뭘 배운다라는 런한다는 것을 잘 보면 어떤 특정 지식 있잖아. 특정 지식. 이 특정 지식은 주로 외부에서 오는 지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혹은 관찰을 통해서 혹은 또 뭐가 있을까? 뭐 책 같은 걸 보고 혹은 듣거나 뭐 어떤 일련의 지식은 대부분 외부에 있고 이 외부 지식이 나의 지식으로 변환되는 과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다시 보면 외부에 있는 지식이 나의 뇌 속으로 나의 지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는 흔히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학습이라고 해요. learn 한다고 했을 때 학습은 무엇이냐 정의한다면 외부 지식을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행동주의나 인지주의를 보통 학습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구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조 때문에. 아시겠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행동주의를 이야기할 때 파블로프, 개, 스키너, 쥐, 반두라, 아동, 뭐 인지치료, 바이켄바우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오늘 주로 이야기할 거는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 그 다음에 저 뒤에 피아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왜 이 사람만 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주로 우리 1급 시험에 나와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딴 사람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에 많이 나와서 이걸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이건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정리가 돼 있고 한 이 내용이 100% 옳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학부 수준에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특히 이제 피아제 같은 이론이나 어떤 상당한 많은 부분에서, 반드로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많은 부분에서 지금 21세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발표하면서 이들이 말했던 거, 주장했던 거 상당 부분이 틀렸거나 혹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그때 어떤 이론적 방법이나 도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했던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일련의 내용들이 어쩌면 뭐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현실과는 맞지 않는 걸 배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석박사 이상의 수준에서 왔을 때 어떤 담론에서는, 그래서 피아제의 어떠한 관점이나 단계가 실제적으로 그때는 그렇게밖에 측정이 못했지만, 새로운 측정 기법, 특히 영아, 유아에 대한 태어난 지 뭐 4개월, 6개월밖에 안 되는 영유아에 대한 측정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잘못 제시되었다라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모형을 틀렸다니까. 여기서 진짜 이렇게 진리처럼 진실처럼 말하는 상당 부분들이 틀린 게 되게 많아요. 오늘날 측정을 다시 해보니까 좀 우리가 그냥 그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 이때는 이랬고 어느 정도 이게 유용하다. 설사 이게 좀 틀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을, 사회를 이해를 하는데 큰 잘못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 이게 100% 사실이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류를 배우고 시험 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상 맞지 않잖아. 현실과 맞지 않는 걸 외우고 시험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자체의 지식인 가치가 있지만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고.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걸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이게 맞네, 틀리네, 옳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요. 예. 이게 예전 거라니까. 60년, 50년, 60년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0년대, 벌써 60년도 더 지난 이야기를 60년 전이면 뭐 스마트폰도 안 나왔던, 카메라도 제대로 안 나왔던 그런 시대 때 이론들과 실험 방법이었어요. 이미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돼서 우리가 더 정교하고 새로운 방식이 많이 왔는데, 교과서라는 게 그렇죠. 교과서, 저도 이제 다양한 교과서를 보고 정리를 해 놓은 건데, 교과서가 지금 발전이 많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귀찮은가 봐. 새로운 지식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수정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안 하다 보니까 옛날 걸 그냥 계속 재탕, 3탕, 5탕, 뭐 10탕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과서식 공부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교과서를 쓰고 싶냐? 저는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어떤 걸 공부를 할 때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내지 말고 좀 질문을 던져봐요. 아, 이게 진짜 그런가? 아, 이게 진짜, 이게 내가 봤을 때 내 동생이랑 뭐 내 사람들하고 좀 되게 다르던데 이걸 진짜 이게 맞아라고 하고, 거기에 관련된 지식을 더 찾거나 전문가들한테 뭐 메일을 보내보거나 질문을 던져보거나, 뭐 수많은 도전, 나에 대한 질문,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새로운 지식을 좀 찾아가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되게 신기하다. 나 방금 이거 찾은 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가 좀 검해졌어요, 화면이. 아닌가? 발라? 좀 검해졌는데? 화면이 좀 시커매졌다가 내가 몸을 트니까 좀 화면이 밝아졌는데, 나만 이렇게 보이는 건가? 내 화면에서만? 갑자기 이제 발견해가지고 신기해서 그랬어요. 자, 슬슬 조금씩 시작을 해봅시다. 행동주의가 뭘 하고 있는지. 자, 행동주의. 뭐 일단 행동, 외부, 그러니까 외부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식을 외부에서 배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외부가 중요해요. 행동주의 그러면 그냥 바로 뛰쳐나야 될 생각이 외부 뭐예요? 그 외부라는 건 다른 말로 환경이죠. 그럼 환경은 또 다른 말로 뭘까? 조건이고 제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은 동양식의 자연을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서양의 관점에서 환경이란 말은 어떤 조건과 제약과 일종의 고통 같은 개념이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가
서양의 관점에서의 환경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은 자연 환경을 어떻게 하면 조절하고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동양에서의 자연은 조금 달랐어요. 이야기는 좀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합시다. 동서양에 대한 관점의 차이나 특히 동양에서의 어떤 자연에 대한 관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양에서 자꾸 논리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식이 발전되게 된 영향이 있어요. 아시겠죠? 뭔가 예측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원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거 좀 색깔이 좀 예쁘네. 굿드. 이게 좀 더 예쁘다, 녹색보다. 자, 어쨌든 환경에 초점을 둡니다. 다시 말하지만 서양 학문에서 환경은 조건이고 제약이에요. 그리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이론들이 어떻게 시작되냐? 이제 그 유명한 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 근데 아실 거예요. 개 이야기. 막 종치고 침 흘리고 종치고 밥 주고 침 흘리고 종치고 밥 주고 침 흘리고 뭐 이런 짓 했죠. 이야기 뭐 다시는 이야기가 넘어갈게요.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무조건이라는 말은 뭐 노래 제목 아니야. uncondition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제약을 주는 게 아니라 자동이라고. 자동적으로 주는 자극과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렇죠? 배고픈 개에게 음식을 주면 침 흘리기 시작함. 그렇죠? 그러다가 종을 때리는 거야. 종을. 이게 조건이죠. 이 종이 조건이에요. 이런 것도 있네. 신기. 어쨌든 오늘 제가 벌써 쓴 지가 꽤 오래됐는데 또 자꾸 한 번씩 기능을 다 몰라요. 자, 조건이 종이다. 조건이 종이에요. 조건이 종. 근데 여러분도 사실상 생각해봐. 이때까지 지난 수십 년간 이 조건에 시달려오지 않았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작게 보면 이렇겠지. 엄마 아버지가 뭐 친척이 뭐 형 누나가 뭐 1등 하면 뭐 잘하면 뭐 해주겠다. 그렇잖아. 그죠? 뭐 1등 하면 반에서 1등 하면 뭐 공부를 잘하면 뭐 등급을 1등급 맞으면 뭐 해주겠다. 뭐 이게 뭐 애플 핸드폰이 되었든 뭐 게임기가 되었든 뭐 돈 용돈이 되었든 여러분 침 질질 흘리면서 좋아하잖아. 이렇게. 아씨 못 그러겠다. 막 엄마 좋아하잖아.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면서 나 좋아.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고 1등 하면 또 침 질질 흘리면 좋아하고. 그쵸? 나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뭐 엄마가 뭐 좀 열심히 좀 잘하면 우리 엄마는 사실 공부하는 말 안 했고 뭐 청소 같은 거 잘하고 뭐 이렇게 뭐 잠 좀 덜 자고 뭐 이런 이야기 일찍 자고 이런 말 얘기했는데 그거 한번 막 짜증만 써준다고 나 침질질 흘리면서 개처럼 되게 좋아했거든. 뭐 그런 거. 어쨌든 그런 거가 우리 생활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학교는 어떨까? 이 학교는 그렇잖아. 뭐 1등급 맞으면 무슨 대학 갈 수 있고, 뭐 하면 뭐 할 수 있고, 뭐 하면 뭐 할 수 있다. 뭐 다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이 조건에서 해방된 적이 없어요. 지금 나도 그래. 내가 쌤도 지금 학교에서 뭐 논문을 잘 쓰고 많이 쓰고 이러면 뭐 급여를 좀 더 주겠다. 나 또 짐 질질 흘면서 논문 열심히 쓰고 있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내 수업에 대해서 뭐 강의 평가를 좋게 하고 하면 뭐 학교에서 뭐 점수를 더 주거나 급여를 높여준다고 뭐 처음에 막 그랬거든요. 처음에 내가 또 입사 또 내 이야기 하는데 좀 입사 초기에는 막 그런 것들 관심이 가졌지. 역시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좋은 반응 얻으면 내가 더 좋은 선생이 되고 나도 급여도 오를 거라고 했는데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나를. 막 강의평가 막 테러하고 막 에타에 올라서 뭐 내 욕은 막 오만상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 다 포기했지. 이게 조건에 자유로워지면 이 조건을 무시하게 되면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들의 강평이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그런 것을 열심히 읽고 고려하지만 별로 신경 쓰진 않아요. 어차피 뭐 강의평가 좀 나쁘게 받으면 그만이지. 대신에 좀 자유롭게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와서 이 조건에
이 조건이 x고 결과가 y죠. 이 조건과 결과의 관계를 파블로프가 강아지를 통해서 이제 밝혀냅니다. 여긴가. 그 다음에 그래서 보통 이때 이것을 강화라고 해요. 강화. 무언가를 시키는 것. 강화. 이거 없어지는 게 하는 걸 소멸.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그냥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야. 강화.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받았던 용돈. 강화예요. 그죠? 용돈 안 주면 여러분들이 행동도 사라지는 것도 소멸. 뭐 그런 거지.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뭐 나머지 이야기는 네, 뭐 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쭉 읽어보면 돼.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스키너가 등장합니다. 스키너가. 스키너 차가 잠깐만 있어봐. 내가 하나 보여줄게. 내가 예전에 저기 뭐 남들이 버리던 어떤 그 뭐지? 어디 막 짱박혀 있고 뭐 이런 데서 누가 제본 또는 책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 보이나? 여기 책 이렇게 뭐 About Behaviorism BF 스키너. 이게 스키너가 이렇게 편집해 놓은 책이에요. 여기 드디어 이거 보여주고 왔는데 내가 이걸 책을 어디가 주웠어. 그 유명한 이 About Behaviorism, 그러니까 행동주의에 관하여 된 책이 쓴 이 그 유명한 스키너입니다. 이 스키너가 일종의 이제 일반적인 조건이 아닌 조작적 조건이라는 개념을 도출을 내죠. 자, 스키너한테 이제 이 ABC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ABC 패러다임이라 불러요. 조건을 주고 선행 행동, 그 다음에 행동하고 결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건을 주면 행동이 일어나고 그 행동에 낳은 결과 ABC라고 불러요. 나중에 뒤에 앨리스 ABCD 이론하고 좀 달라요.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A, B, C라고 이렇게 그가 규정 짓고 시작을 합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유명한 이 스키너의 실험 상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가 있어.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도 해볼게요. 지가 있다고 얘가. 지가 있는데 이게 우연히 지렛대, 여기 뭐 지렛대 같은 거 있잖아. 여기 지렛대 있잖아. 이거 판. 얘가 우연히 이걸 누르면 먹이나 물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먹이 뚜둥 나오겠지. 그러면 얘가 이걸 이렇게 누르는 거지. 막 누르는 거지. 얘가 이걸 누르고 딱 눌러보고 먹이 나오고, 눌러보고 먹이 나오고. 또 반대로는 이렇게 전기 뭐 이렇게 충전을 했나봐요. 충격을 줬나봐요. 뭐 전기가 흐르다가 뭐 누르면 전기가 안 흐르고 뭐 이런 식을 했나봐. 좀 잔인하지 않니? 뭐 어쨌든 모든 실험이 좀 이래요. 동물 갖고 하는 실험들이. 그래서 스키너가 이제 이거를 조작적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작 행동, operant behavior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블로프의 개는 종땡이면 침을 흘리니까. 그러니까 개는 이때는 수동이지. 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여기서 쥐는 자기가 지렛대를 조작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조작적 조건화라고 부르고, 파블로프의 개는 고전적 조건화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요렇게 조건화되는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이에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갑자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던지는데, 제가 한 번씩 이런 수동과 능동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한 번씩 쓴 생각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도 능동태로 하는 질문이 있고 수동태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어차피 되다, 된다 라는 표현을 쓸 때가 많아요. 질문도 여러분 이렇게 하거든.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뭐 이걸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잘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수동태적인 질문이에요. 이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타인의 기준에 타인의 기준, 즉 외부의 기준에 자기를 자꾸 맞추려는 질문들, 맞추려는 행동들, 맞추려는 생각들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질문이 될지 안 될지. 내가 신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은 어떤 식의 질문이어야 되냐면, 제가 A라는 걸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는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이거 요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더 조언이나 해주실 거 혹시 있으세요? 이 질문은 굉장히 능동적인 인간이 하는 질문입니다. 외부의 기준, 나의 기준에 상관없이 일단 내가 지금 하려고 해. 그러니 너의 조언을 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수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생님 제가 이번에 이 무슨 뭐 자격증 시험을 하려는데 제가 잘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여러분들은 이 파블로프의 개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냥 수동적인 상황인 거예요. 지와 같은 질문해야지. 선생님, 내가 지렛대 조작하는데 왜 안 나와요? 이렇게 질문해야지. 나 이 지렛대 눌렀다고. 왜 근데 목이 안 줘?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파블로프 개처럼 어, 총이 언제 울려요? 라고. 이런 질문 하지 말자고, 인간적으로. 물론 이런 질문 아예 안 하는 인간들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질문이 조금 더 수준이 있고, 능동적인 질문해야 되지 않겠니? 어, 내 생각,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원하는 건 괜찮은데, 나의 기준을 요구하는 건 웃기잖아. 내 삶은 내 삶이고, 네 삶은 네 삶인데, 왜 자꾸 내 기준과 내 삶을 니들 삶에 자꾸 맞추려고 해? 그건 필요 없다고. 그냥 여러분 알아서 사세요. 단 전문가나 외부의 시선이나 다른 어떤 누군가의 생각을 더 추가하고 싶을 때, 나의 독자적인 질문을 완성하고 싶을 때의 그런 것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이거 어때? 이거 괜찮지 않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질문은 최소한 이런 지와 같은 질문하지, 개와 같은 질문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욕하는 거 아니야. 또 이상한 데 와가지고 또 오 교수님이 우리 보고 욕했다 이러면 하지마. 진짜 있으면 내가 찾아가서 진짜 혼내버릴 거야. 파블로프의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 자, 뭐 변별 자극 강화 읽어보세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정적 강화, 부적 강화. 그러니까 강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조건 결과를 올리는 거예요. 무조건 결과 x와 y의 관계에서 일단 무조건 올리는 거야. 이게 내려가는 건 없어. 무조건 올리는 게 강화예요. 이게 앞에 게 플러스가 되면 정적 강화고 앞에 게 마이너스가 되면 부적 강화예요. 무조건 결과는 올리는 게 강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처벌은 x와 y의 관계에서 y를 낮추는 것, 마이너스 시키는 게 처벌이에요. 그래서 정적 처벌, 부적 처벌 뭐 있겠죠. 그래서 정적 처벌은 플러스 하는 거고 부적 처벌은 마이너스 하는 거. 사실 처벌이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맞는 게 보통 이제 정적 처벌이고 밥 안 주는 게 부적 처벌이죠. 그러니까 처벌은 어떤 형태라든지 경험하는 사람한테 다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의 형태가 정적인 마이너스, 정적인 나한테 안 좋은 거, 부적으로 안 좋은 거, 결과는 다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거. 이거는 수학도 아니고 산수라고. 이거 지금 개념을 좀 이해 못하면 내가 지금 초등학교 뭘 나왔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돼. 몰라면 무슨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고민을 해보고, 왜 그때 초등학교 쌤이 나 이거 제대로 산수 안 가르쳐줬지라고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잘 안 하고 넘어가지. 그냥 봐. 그래서 이렇게 설명도 해놨잖아. 그치? 이러고도 모르면 그냥 이거 하지 마. 어차피 뭘 말해도 모를 거니까. 이러고도 내가 좀 헷갈리고 모르겠다. 뭐 어떡하겠니?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그렇지 않겠니? 쌤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다, 얘들아.
색깔을 이렇게 바꿔볼까? 여기 좀 잘 보이는 것 같다. 오케이, 굿드. 자, 뭐 강화물 있고 이철 가물 그냥 읽어보세요. 뭐 이런 걸 왜 나왔냐?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정리해 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강화가 이렇게 네 종류로 나타납니다. 고정 간격, 간격 있다고. 여기 보면 고정 간격이라는 게 여기 있잖아. 일정 시간이 흔 다음에 뭐 5분마다. 그 다음에 변동 간격, 언제나 할지 모르지만 터지긴 터진다. 뭐 도박, 고정 비율, 일정 횟수마다, 뭐 5분마다, 변동 비율,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깜짝 세일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기준을 이렇게 딱 놔두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닌데 자꾸 나오네. 확인. 요 타이밍 이렇게 보자. 요 타이밍 이렇게 보면 요 타이밍 이렇게 놔두고 계산해 보면 얘가 가장 한 여기 한 600대겠지? 그 다음에 얘가 한 300대 좀 나오겠고 얘가 한 240 얘가 한 100 정도 나올 거야. 그지? 그러니까 600이라는 게 뭐냐? 가게 입장에서는 이거 600만원치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입장에서는 이 변동 비율을 하게 되면 600만원치의 매상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적으로 심리 행동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게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뭐 10분간 깜짝 세일을 하겠습니다. 뭐 그럴 거 아니야. 뭐 바나나 한 개, 바나나 한 줄에 3,000원 하던 걸 1,500원 뭐 이렇게 뭐 파는 거야. 가게는 원래부터 이걸 할인할 계획이 있었다고. 원래부터. 근데 이런 식으로 팔면 안 팔린다고. 많이 이렇게 판다고. 가게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파는 게 아니야. 마트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야 돼. 가게는 이것 때문에, 이런 원리 때문에 깜짝 세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앞으로 깜짝 세일을 하게 되면 애들 지금 매상이 안 올라서 좀 팔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뭐 물건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야지. 세일하는데. 사야지. 세일하는데 사야지. 왜 안 사? 안 사면 내가 바보지. 그렇지만 언제 세일을 할지 모르잖아. 그죠? 참고로 여기 옆에 우리 뒤에 메가마트 있는데, 메가마트는 내가 여러가지 가본 결과 월요일이나 목요일 문 닫기 1시간 전에 굉장히 많이 싸더라고. 쌤이 그렇게 한 번씩 그래서 사와요. 싸서 사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학교 근처에 산다면 메가마트를 월요일이나 목요일 살짝 밤에 가서 사는 것도. 근데 이 깜짝 세일은 언제 하는지는 모르겠다. 진짜 깜짝 세일은 진짜 랜덤하게 돌리는 것 같아요. 가보면 계속 몇 번 비슷한 날 가봐도 잘 안 하더라고. 역시 경영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게 시험이 좀 많이 나온다. 여러분 좀 알고 있고, 속어는 뭐 읽어보세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조건한다라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반도라 이야기할게요. 오늘 좀 선생님들 3명 이상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나중에 PPT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다시 좀 읽어봐.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구글, 네이버, 유튜브에 이런 강의 수십 개도 넘게 있습니다. 그거 자세한 내용은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알버트 반도로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사람들 선생님 중에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저 스탠포드 아마 팔로알토 쪽에 아마 거주하고 계시는데, 제 장담컨대 갑자기 네이버나 구글에서 뭐 이 선생님 얼굴 뜨면서 뭐 자기 효능감 이야기 뜨면서 나오면 그날이 알버트 반도라 돌아가시는 날일 거예요. 진짜입니다. 역사상 정말로 유명한 학자 중에 하나고, 제가 인행사를 가르치면서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3분을 꼽으라면 저는 이 반도라 쌤을 꼽아요. 앞에 아들러, 반두라, 그 다음에 저 밑에 가게 되면 거기 이제 누구냐,
로저스, 뭐 로저스 같은 이런 선생님들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들인데, 로저스나 아니면 뭐 모레노 같은 선생님들 되게 좋아하는데 막 사실 뭐 비슷한 영역이라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을 꼽으라면 진짜 이거 반두라를 꼽아요. 이 교과서에 나오는 선생님 중에서 어, 거의 뭐 저는 아돌라보다 오히려 반두라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제가 반두라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보죠. 반두라는 기존에 이제 어떤 60년, 70년대에 흘러오면서 이르는 그 스키너식의 어떤 인지행동에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넓힐까? 좀 낫네. 의문을 가져요. 꼭 경험하지 않아도 이 모방이라는 말은 사실 이런 거지. 간접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걸 보지 않아도 관찰함으로써 내가 알 수 있고 변한다는 걸 반두라가 알게 되고 발견하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니 이 보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나고 강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보게 됩니다. 즉 진짜 일종의 교육, 우리가 말하는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육이 되잖아. 꼭 우리가 실험, 경험 안 해도 우리가 알잖아. 내 친구가 이렇게 그 가게 뭐 어디 좋다, 우리 통해서 알게 되잖아. 이 수업이 뭐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잖아. 강평 이런 거 보면서 이 수업이 좋다, 그 수업 안 들어도 알잖아. 인간이 그렇게 모방을 하고 타인의 어떤 말을 들으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굳이 보상을 받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아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반두라가 알게 되죠. 제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인지 능력, 즉 인간 스스로가 어떤 인지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외부의 힘이 아니더라도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외부의 어떤 경험이나 힘 아니더라도 인간 내부에 있는 인지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고, 충분히 이쪽에 있는 보상이나 강화, 처벌 아니더라도 충분히 나의 생각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행동할 수 있다고 알게 돼요. 특히 이제 이 관찰에 대해서 아동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주장을 하죠. 제가 오늘 떼어놨는데 한번 좀 이런 거, 보보 인형,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 이 보보 인형 실험을 통해서 반두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잠시 보도록 합시다.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 실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도 있었을 건데 되게 유명한 실험입니다. 보보 인형 실험은 반두라가 제시했던 물론 이 실험이 주는 메시지가 명확하죠. 학습을 한다. 관찰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것을 모방을 한다라는 아주 명확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저도 뭐 다르게 뭐 비판하거나 뭐 다른 의견을 제시할 건 없는데 이 이론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학습 모방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이거 당연하고 이거는 인간이 어떤 지식을 배우는 한 과정인데 중요한 건 관찰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봐. 뭐 아까 통계를 봐도 그 폭력성을 보인 애가 9명 중에 7명, 그 다음에 친절 행동을 보인 애가 7명 중에 3명, 좀 확률 따지면 80% 40%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보편적인 측면에서 꽤나 많이 영향을 주긴 하지만 모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중요해요. 10명 중에 절반 이상이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혹은 20, 30%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복지를 공부하거나 인간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여기에 전 있다고 생각해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긍정이라든지 배울 점도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동을 이해할 때, 인간을 이해할 때, 그리고 인간에 대해 지식 발전, 창조적 사고를 이해할 때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한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즉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본다고 해서 다 따라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고를 가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1번 모든 환경과 모든 관찰이 그에게 그녀에게 100% 전달되지 않는다. 즉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100% 그것을 보고 따라할 수도 없고 나쁜 환경에 처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100% 영향을 미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 X와 Y의 관계에서 이게 100%가 아니라는 거. 설사 보보 인형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일련의 상황들이 꽤나 강력한 인과적 관계를 보인다 손 치더라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다른 패턴을 보이는 Y로 가는 게 아니고 Z나 혹은 Z2-로 보이는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패턴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걸 개별화, 독특성, 특이성이라는 겁니다. 이 영역은 뭐다? 그렇다면 이 영역은 뭐다? 이 영역은 뭐다? 이 영역이 평균의 영역이에요. 이건 평균의 영역이고 이거는 개별화의 영역입니다. 같지만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이 인간을 바라볼 때 왜 이거대로 안 될까라고 바라보는 것보다 이게 특이하네, 뭔가 다르네, 다른 것이 발생했네 라고 보는 관점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보보 인형 실험조차에서도 다른 행동을 하는 아이가 계속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행동하는 아이가 이상한 아이고 틀린 아이냐? 그게 아니에요. 걔들이 독특한 아이라는 거예요. 독특한 아이라는 거예요. 범상적이지 비범한 아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월한 아이일 수도 있어요. 혹은 뭐 모르겠죠. 어쨌든 저는 뭐 비범하다, 우월하다, 열등하다 말을 쓰기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기준이라는 게 있다면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 기준에 우월한 거나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꽤나 많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예. 나중에 강의 후반 강의 가서 개별화와 평균의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보부인형 실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은 이 보부인형 실험 자체의 내용도 배워야 되지만 이 보부인형 실험에서 벗어나 있는 인간들, 이 실험과의 관계없는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특히 지금 사회에서는. 아시겠죠? 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 스키너 이론과 반두라 뭐 차이는 이렇게 돼 있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 반두라 이론은 심지어 셀프 에피카시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이야기하면 프로이드를 이야기 안 하고 뭐 넘어갈 수가 없잖아. 마찬가지로 자기 효능감 이야기하면 반두라를 이야기 안 하고는 사실 시작이 안 돼요. 도대체 자기 효능감. 자, 오늘 이 반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도대체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뭘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질문을 던질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거나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어떤 직장을 모르겠지만 꼭 합격할 수 있다. 우리가 행정학만 배우는 학생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당장 행정고시로 5급 준비하면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얼마큼 있을까? 한번 손 들어볼래? 마음속으로 하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난 앞으로 반드시 될 거다, 확신해, 난 5급 시험 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몇 명 손 들었니 지금? 자,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선생님의 이 질문에 자신감 있게 손을 들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잘 들었으면 해요. 이것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뭐든 좋아요. 뭐 성공이든 뭐든지 뭐 이따 칩시다. 아웃컴. 인생에서 어차피 이런 식으로 쭉 갈 건데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가자. 이렇게 쭉 갈 건데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누구는 다시 이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 친구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분명히 이렇게 갈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A와 B를 보면 분명히 시작은 같았다고. 여기서 시작 같았다는 말은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뭐 학기, 학벌, 부모의 재산 뭐 등등등 비슷한 시점에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A와 B가 있을 때 이 A와 B를 차이 나게 했던 수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운일 수도 있고 아들러식으로 말하면 어떤 열등감에 대한 극복일 수도 있고요. 반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언젠간 이렇게 올라갈 거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간다고 말을 해요. 도대체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까?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던질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읍시다. 내가 별을 따고 싶다고 마음을 먹자. 저 하늘에 별을 따고 싶으면 나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땅을 봐야 될까요? 하늘을 봐야 될까요? 내가 별을 못 딸 수도 있어. 그치? 별을 어떻게 따겠니? 별을 어떻게 따? 근데 내가 별을 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일단 하늘을 봐야 되지 않니? 하늘을 봐야 된다고. 그리고 하늘을 보고 나 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기 효능감의 기본 시점은 내가 어디를 보고 있냐는 겁니다. 1번이에요. 내가 땅만 보고 있으면 나는 돌을 줍지 별을 줍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던지는 첫 번째 거는 삶의 목표와 방향성입니다. 너는 어디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너는 어디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많은 친구들한테 직업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 어디 취업하고 싶니? 뭘 하고 싶니? 특히 행정학과 애들아 물으면 정말 때까지 학교 몇 년 있으면서 한 2명, 3명 빼고 300명, 400명, 500명의 학생들이 그냥 구급시험부터 준비한대요. 구급시험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어떤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맞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삶은 100이면서 시작을 10으로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100이래요. 그럼 100을 원한다면 시작 자체도 100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가 10을 시작한다면 나의 삶의 방향도 10이야 이게 맞아요. 이게 조화가 된다고요.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100을 원하면서 여러분의 시작을 10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가 10을 할 수밖에 없어서 100을 도전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100이면서 10만 한다는 것은 10에서만 도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이에요. 그렇기에 내가 100을 원한다면 나도 처음부터 100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별을 따는 거라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셔야 돼요. 땅을 쳐다보면서 간다는 것은 나에 대한 기만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꺾여서 궁극적으로 10을 살아간다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후회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100을 원하면서 10을 바라보면서 가면서 툴툴툴 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더러운 세상이라고.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세상은 이상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세상을 한탄합니다. 이상하지 않니? 네가 100을 원했으면 처음부터 100을 원하는 길에 도전을 했어야지. 왜 10을 선택을 해놓고 왜 100을 원하는 거야?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을 한탄하기 앞서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흙수저인 것을 한탄하기 앞서서 내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를 먼저 직시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냐?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은 그냥 난 잘 될 거야, 나 내일은 잘 될 거야 이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두라의 셀프 에피카시는 내가 처음부터 100을 원하는 삶을 가진다면 나는 100의 영역에 도전하겠다. 내가 비록 0에 있지만 이 100의 영역을 도전할 거고, 이 도전의 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10을 선택하고 나서 나는 언젠가 100을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기예요. 이건 기만입니다. 이건 사기지, 기만이지. 이게 어떤 일이 이게 어떻게 일어나?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가 않아요. 뭐 로또를 돼가지고 운이 돼가지고 될 수는 있겠지. 뭐 어떤 영역이든. 그럼 열심히 로또를 하세요. 저는 로또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딱 말을 믿지 않습니다. 반두라가 말한 셀프 에피카시란 건 100이라는 도전. 돈키호테에 보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가능이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여기 돈키호테 돈키호테에 불가능 여튼 이게 아니지. 돈키호테에 그 문구가 있잖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불가능 잠깐만. 나 찾았어. 봐. 돈키호테 이런 대사가 나오죠.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꿀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힐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예. 돈키호테가 오늘날 명작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효능감이에요. 내가 비록 남들이 아무리 못할 것 같은 0, 심지어 마이너스 100의 위치에 있어도 내가 이것을 갖고 도전하는 정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턱대고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언젠가는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환상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효능감, 즉 내가 손드는 삶, 아까 내가 던졌죠. 얼마나 많이 손을 들었냐. 여러분 손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5급 공무원, 행정고시, 뭐 여러가지 고시 통과할 수, 도전할 수 있고요. 운이 좋다면 통과도 할 수 있고, 엄청난 많은 돈과 때로는 엄청나게 높은 지식의 수준의 어떤 명성,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학자도 될 수 있고, 정치인도 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꿈을 꾸셔야 됩니다. 이상을 높게 잡고 거기에 대한 나의 합리적 도전이 있어야 돼요. 이 도전을 이루어가는 가장 핵심이 뭐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죠. 나의 효능감이 떨어진다면 이 도전에 대한 동력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기 효능감은 10을 투자해놓고 100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황당한 나의 기만이 아니고 100을 얻기 위해 100,000의 도전을 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 그 의지에 대한 원동력이에요. 난 할 수 있다고. 내가 피투성이가 될지언정 꿈꿀 수 있는, 나는 꿈을 꿀 수 있다는 나에 대한 거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이 인생을 바꿔요. 아까 이 그래프에서 말했던 똑같은 지점을 가다가 누구는 여기에 있고 누구는 여전히 여기에 있는 이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개개인의 힘이에요. 개개인의 힘이라고. 같은 맥락에 따지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융이 말했던 에고가 셀프를 찾아가는 그 거대한 도정에 있는 힘이에요. 역동성이라는 겁니다. 아들러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거대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나는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동기고요. 표현은 다르지만 수많은 선생님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두라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던졌던 거고요. 나의 효능감, 나를 믿으셔야 돼요. 나를 믿고 내 자신을 던지셔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해서 거대한 도전을 앞둔 사람들은 믿고 그 거대한 도전에 나를 맡기셔야 돼요. 나의 에고가, 나의 자기를 찾아가는, 에고가 셀프를 찾아가는 그 거대한 도정이고 열등감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제가 반두라를 사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제가 그 어떤 선생님들보다도 반두라의 이론을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저도 제가 힘들 때마다 나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를 믿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자기 말고 누가 있겠어요? 아, 하나 더 있다. 보험회사. 부모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요. 보험회사가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좋은 보험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네. 뜬금없는 보험 광고. 네. 그러니 여러분을, 나를 믿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효능감의 답니다. 아시겠죠?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냥 보시면서 돼요. 뭐 별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말했던 게 자기 강화예요. 자기 강화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보시고 뭐 이런 이야기 좀 할게요. 뭐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주시면 돼요. 뭐 다 쭉쭉쭉 보시면 그건 문제 없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피아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두라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혹시나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뭐 수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블렌드잖아, 수업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제예요. 피아제는 이제 아동학이라든지 아동 발달 뭐 이런 쪽에서는 거의 뭐 그랜드 띠오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자, 피아제 이야기를 좀 하면, 이 피아제가 인간은 우리한테 줬던 이제 큰 이 선물은 이 아동의 인지의 발달, 특히 도식과 적응이라는 개념을 우리한테 선사한 거죠. 도대체 인간은 어떤 식으로 인지를 발달시키는 것인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 지식은, 인지는 타고난 것이고,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즉 환경적 어떤 그 바이오, 우리가 생리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동시에 환경에 대한 적응, 환경이 주는 제약을 벗어나는으로써 우리 인지가 발달한다 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신체처럼. 이것을 도식과 적응이라는 개념으로서 만들어냈다.
그래서 우리 인지라는 것, 안다는 것은 다양한 우리가 보통 지각력, 주의력, 기억력, 상상력이라고 힘이에요. 힘이라고. 인지라는 것은 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베이컨인가?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뭐 베이컨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이야기, knowledge is power라는 거예요. 피아제가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런 것들이죠.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게 스키마라고 하는 shame이에요. 이게 형태라는 이야기인데 도식이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도식. 도식은 도대체 뭘까? 어떤 인간이 이 뭐라고 할까? 여기 있네. 틀이라고 보면 돼요. 이 틀. 이게 도식이에요. 이게 외부에 있는 어떤 정보, 외부 정보를 이 틀을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 틀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론을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인간 뇌 때문에 그래요. 자, 생각해봐. 인간 뇌는 우리의 두개골 속에 있죠. 두개골 안에. 이 두개골 안에 빛도 안 들어오고 소리도 안 들어오고 꽉 막혀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 뇌는 우리의 눈과 귀와 혀와 피부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한 단계 거쳐서 정보를 해석합니다. 우리의 뇌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뇌가 굉장히 많은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지만 아쉽게도 뇌 자체가 정보를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도구는 없어요. 그 도구는 눈, 귀, 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뇌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어떠한 특정한 틀, 이 틀이라는 게 눈, 귀, 뭐 코, 피부 같은 특정한 틀을 통해서 거쳐서만 해석하는 장치가 우리의 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래, 우리의 인지라는 건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틀이 뭔지 모르지만 이 틀이 없으면 외부의 정보를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이 정보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직관, 인투이션 직관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건 좀 별개의 이야기를 빼고요. 아마 그 인행사 전반에서 이 직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철학의 영역, 형이상학, 철학의 영역에서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직관의 내용은 잘 안 나오고, 혹시나 직관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베르그송이라든지 어떤 직관 관련된 철학을 조금 배우면 좀 있겠지만, 최소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지행동에서는 이 인간 사회 환경과 학부 수준에서는 이 직관에 대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외할게요. 이 외부 틀이 없이 내가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없다면 얘도 없어요. 아쉽게도. 그쵸? 이 직관을 제외한다면, 그러니까 감각 정보를, 요즘 우리가 감각이랑 말하는 것은 시각, 촉각, 뭐 청각, 뭐 그런 거잖아. 이 감각 정보는 틀이 없이는 원천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기본 내용이고, 그래서 이 도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도식. 그러면 이 도식이라는 것은 조금씩 더 본다면, 동화 조절 막 이런 건데, 요걸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자, 이런 거야. 아이가 첫 번째 도식을 가져요. 어떤 도식이 뭐냐면, 첫 번째 도식은 도식 1이야. 도식 1. 새를 보고 물었겠지. 엄마 저게 뭐야? 그러면 저건 새야 라고 했지. 아빠 저거 뭐야? 저건 독수리야. 뭐 그랬지 않을까? 할머니 할아버지 저게 뭐예요? 저거는 뭐 조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나는 것은 새다. 이걸 동화라고 불러요. 동화. 첫 번째.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인지 영역 1위인 거예요. 인지 쉐임 1인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지나가다가 또 봐. 그러면 얘가 처음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 저 새 날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큰 새 날아간다. 새 날아가. 시끄러운 새가 날아간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엄마 아니야 저건 새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새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 아동한테 새 이꼬르 난다 fly 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나는 걸 봤어. 난다. 새 했는데 갑자기 쟤는 새가 아니래. 새가 아니라 뭐다? 비행기야 라고 한 거야. 비행기. 그러면 얘한테 새 난다. 근데 새로운 형태의 하나의 도식이 만들어집니다. 비행기도 난다. 그쵸? 조절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조절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도식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도식이 만들어져요.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된다? 새와 비행기는 난다. 스타일 난다? 뭐 그 되게 대박친 웹사이트죠. 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애가 새만 난다라고 했을 때 저거 새 아니야라고 했을 때 느끼는 이 평형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불안이 이렇게 이퀄리브리엄 새와 비행기는 난다라고 변형되는 평형 상태를 이루는 것이 인지주의의 골자입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 영상을 다시 돌려봐. 방금 내가 했던 말을 다시 돌려봐. 그러면 한 3번 돌려보면 이해가 갈 거야. 아시겠죠? 제가 방금 도식, 조절, 동화, 적응을 불평형, 형평 상태를 통합적으로 한 번에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비행기와 새를 그렇게 배워왔어요. 비행기와 새를 그렇게 배워왔다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느끼는 게 UFO 같은 거잖아. UFO 보면 우리가 약간 좀 이상하게 느끼고 불안하고 이게 뭘까 그렇잖아. 뭐지? 이렇게 되잖아. 왜냐? 우리의 어떤 도식 체계 안에서도 UFO 이런 것들이 잘 존재하지 않으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UFO에 대한 어떤 느낌이 그랬다고요. 우리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어떠한 이 도식 체계 안에서 얘는 벗어나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이상하다, 특이하다, 뭔가 내 스타일 아니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나의 이 도식체에 벗어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는 것들, 처음 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나의 도식에 벗어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간은 대표적으로 이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 불안한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있긴 하지만 그렇기에 인간이 기본적인 갖고 있는 성향이 뭐다? 보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런 불안한 상태를 이렇게 평형 상태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노력과 도전과 경험과 관찰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즐기는,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들이 진보라고 부르고요. 정치적 보수와 진보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동의 보수와 진보로. 즉 인간이 나의 도식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보수라고 부르고, 이 도식을 깨트리고 새로운 도식을 만들고 싶은 것을 진보라고 부릅니다. 지식의 이론에 따르면. 아시겠죠? 보수와 진보의 관점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 보수에 있는 거는 안정적이고 편안해요. 반면 이 지식의 진보 상태에 있는 것은 불안전하고 불편하고 대신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어? 이쪽이지 무조건. 이게 좋을 수 있지만 단점은 어떻게 된다? 나태해져요. 물론 이거의 단점은 불안하고 급박하고 어떤 실수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영역은 뭐다? 이게 답의 영역이고 이게 영역이 뭐다? 이게 질문의 영역이며 이게 영역이 기준의 영역이며 이것이 영역이 뭐다? 파격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파격을 즐길 거냐고요. 내가 이 파격을 즐기지 않으면 세상에 비행기는 없어. 새만 존재해요. 비행기가 나타나도 얘는 그냥 큰 새라고 부를 거야. 새로운 무엇이 나타나도 그냥 이거 안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할 거예요. 새로운 B라는 것이 나타나도 언제나 A로서 해석하고 A-라고만 부를 거라고. 큰 새라고 부를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상, 내가 특히 말했잖아.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내가 알고 있던 것이 갖고 있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즉 여러분의 지식이 갖고 있는 유통기한이 예전에는 우리나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60년 50년 갔었고, 우리 여러분 부모 세대 때는 10년 갔었고, 강산이 뭐 10년에 변한다고 하잖아. 그럼 여러분 세대는 얼마나 변할까? 한 달이면 변해요. 넉넉 잡고 한 달 정도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지식 체계가 많이 변하고, 진짜 1년이면 거의 다 변합니다. 그렇지 않니? 여러분 쓰고 있는 스마트폰 1년 지나면 뭐 옛날 깡통폰 되잖아. 아닌가? 최신 폰이 1년 이상 가? 한 6개월 가나 요즘? 3개월? 그렇잖아.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 나이나 어른이 되거나 노인이 되면 얼마 갈까? 일주일 정도면 끝입니다. 지식의 폭발성에 따지면 그래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정말로 제발 지식이 어느 정도로 이게 축적되어 가고 있는지.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식의 폭발 속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정말 나중쯤 되면 새로운 스마트폰, 휴대폰, 새로운 도구들이 늦어도 일주일이나 한 보름이면 계속 나올 거예요. 뭐 쌤 설명이 진짜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정도의 그 지식 속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도식을 지속적으로 깨트리거나 부시거나 파격을 즐기지 않으면 언제나 이 상태로 될 거예요. 새로운 B, C, D가 나와도 그냥 그거를 옛날 걸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노화됐다는 증거입니다. 노화가 별게 아니에요. 피부가 늙는 것도, 몸에 늙는 것도 노화지만 내 지식이 변하지 않고 내 지식이 고정된 것도 노화 상태입니다. 이미 20대 때 10대 때 노화 상태를 경험하는 친구도 되게 많아. 대표적으로 어떤 친구? 답을 찾는 친구들이 그래요. 세상에 답이 있고 세상에 기준이 있다고 믿는 애들이 그냥 이미 10대에 노화된 거예요. 70, 80, 90이 되셔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어령 선생님 같은 선생님들은 항상 그렇게 사시죠. 이게 평생 젊게 사는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들 변화를 즐기시고 불안을 감내하시고 어떠한 새로운 도식이 생성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귀찮고 나태한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내 상태가 나태해짐을, 내 상태가 끊임없이 이 평형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무서워하셔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평형 상태에 있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내 인지가 노화되고 내가 시대에 뒤틀어지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내가 형평 상태에 놓이는 걸 다시 올리고 떨어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도교 철학에서는 이것을 경계에 머무르는 삶이라 불러요. 극단이 아닌, 양극단이 아닌 이렇게 경계에 머무르는 삶. 내가 통나무 다리를 이렇게 통나무 다리를 건너는 건 뭐겠어? 이 경계를 걷는다는 뜻은 뭐겠어? 이게 힘이에요. 이게 파워라고. 내가 양극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계를 가로지르는 삶을 가는 것, 내 힘을 기르는 것. 즉 제가 드리고 싶었던 반복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힘을 기르냐는 거야. 내가 평형도 불형평도 아닌 이 왔다 갔다 하는 경계를 끊임없이 지향해 나가는 이 삶을 여러분들이 견지할 때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뭐 앞에 내용을 쭉 보시면 되겠고, 뭐 기본 과정은 이래요. 이게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감각 운동기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전조작기 뭐 이렇게 나와. 가역성 이렇게 막 쭉 유목화 나오는데, 제가 이 내용을 굳이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일단 여러분 보시면 아는 내용이고, 동시에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피아제 이런 단계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단계 이런 보존의 개념 이런 것들이 그때 그 시절에 측정 도구, 실험 도구가 잘못돼서 교육 어떤 인터벤션 방식이 잘못돼서 이 단계를 피아제가 잘못 설정했다는 연구가 상당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리가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1급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정리해드리고 하긴 하겠지만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미 굉장히 많은 실증 증거가 피아제이 말했던 이 단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굉장히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함부로 가르치기가 좀 싫어요. 네. 이렇게잖아. 뭐 영유아의 관심은 자기 직접 쭉쭉쭉 하지만 뭐 4개월부터 뭐 한다지만 이게 지금 영유아에 대한 연구가 틀린 것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아제를 좋아는 하지만 피아제의 이런 발달 단계 이론을 그렇게 썩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시험 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보고 해야 되지만 좀 슬프게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 이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을지. 그냥 그렇지만 여러분 보기는 해야 되니까 한번 보세요. 보고 나셔서 나중에 시험 칠 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행동이 있으면 그냥 열심히 유튜브, 구글, 네이버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저한테 가급적 안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물으면 제가 가르쳐 드리긴 하겠지만 가르쳐 드려봤자 제가 유튜브, 구글, 네이버에 있는 내용을 그냥 앵무새처럼 떠들 수밖에 없어요. 슬프지 않니? 나는 이게 틀렸다고 알지만 틀렸다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틀리기 때문에 내가 틀리면 틀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거의 뭐 홍길동 수준이지 않니? 내가 이제 홍길동이야 지금. 그러니 나한테 묻지 말고 구글, 유튜버, 네이버한테 열심히 묻고 해. 나한테 들으면 더 혼돈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문제 틀릴 수가 있어. 자, 오늘은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또 보도록 해요. 이만 안녕.